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지율이 형편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언론이나 여야 정치인들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윤 대통령을 너무 함부로 대한 거죠. 또는 너무 우습게 보고 기사를 쓰거나 정치 상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러다 큰일 날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윤 대통령의 진면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관찰했을 적에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를 상대할 국내 정치인은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이요? 잽도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통적인 국내 정치인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타일을 이해해야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지금과는 또 완전히 다른 한국 정치의 모습이 전개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이라는 거는 그 대상이 국가와 국민이지 그 이외의 나머지는 충성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용기가 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주제로 영상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 대선 관련된 것만 제외하고도 먼저 당선된 직후에 3월 25일 날 윤석열 싸움의 기술 그리고 싸움의 고수가 나타났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취임한 직후인 5월 10일 윤석열 정권의 의미. 이게 이제 보통 민주화 이후에 우파 정권, 좌파 정권 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이 10년마다 교체했는데 이번에는 좌파 정권을 5년에 그치게 하고 이제 우파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 7월 11일 날 대통령 지지율 형편없었죠. 그걸 보면서 왜 그렇게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하고 똑같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새로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어색하게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선뜻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취지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2년 7월 달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탈북 어민 강제 송환 사건하고 관련해서 전직 국정원장하고 안보실장을 소환하는 걸 보고 윤석열 정부의 공세 전환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시발로 해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겠구나. 그런 영상을 올리고 그 예측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사가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윤석열이 쏘아 올린 작은 공 해가지고 왜 핵발언을 저렇게 자주 하나, 그에 대해서 의문점 또는 시사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보시면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자, 먼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낮지요. 먼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적에 48%로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48.56%를 득표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시작을 했죠. 근데 곧바로 추락을 합니다. 2022년 7월에는 33%, 그리고 2002년 10월에는 29%, 그래서 20%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금년 들어와 가지고 2월 말에 37%로 조금 상승을 했다가 다시 3월에는 33%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4월까지 32%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5월 달 들어와 가지고 5주 연속 상승을 했다 해서 최근에는 한 4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이 많기 때문에 뭐 심지어 뭐 김어준도 여론조사 기관을 차렸다고 하지요. 뭐 돈 벌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여론조사 결과는 그래도 공신력 있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참담한 수준의 지지율이었죠. 뭐 20% 수준을 유지한 적도 많고 40%를 넘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 5월 말에 와서 이제 40%를 상회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환경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여소야대, 강성 야당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저 무기력하기만 하죠. 그리고 그 여당도 워낙 이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유승민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깝죽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론 환경이 굉장히 불리했죠. 특히 방송 환경은 KBS, MBC는 뭐 공영방송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방송이죠. 도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악의적인 보도만 계속 내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사건이 도어 스태핑 사건이었습니다. 그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고 이제 도어 스태핑을 끝내고 대통령이 집무실로 올라가려 하는데 그 뒤에다가 막 소리를 쳤죠. 참 그건 대통령을 모욕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아무 소리를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어 스태핑은 중단됐는데 참 이게 언론인들이 잘못한 게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그건 언론 기자들이 손해인 거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민노총은 뭐 계속해서 퇴진운동, 예, 윤석열 퇴진, 그리고 뭐 탄핵 운운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느냐? 그렇지 않죠. 자유우파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왜 수사가 이렇게 더디냐? 그 문재인 정권 때 보면은 집권하자마자 뭐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폭풍 내리치듯이 수사를 전개하지 않았느냐. 판사들 수십 명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그리고 국정원장 전원이 재판을 받고, 심지어 이제 조사받다가 고위 군 장성이 자살까지도 하고, 이제 그런 인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폭풍이 휘몰아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파동도 있었죠. 그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사 출신을 앉혔는데 그 사람의 자녀가 학폭 사건으로 해서 이제 곧바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제 비판도 많이 받고, 최대의 위기는 이태원 참사죠. 이거를 이제 반대 측에서 세월호 참사 수준으로 이제 격상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우리 이제 국민들 수준도 성숙돼 가지고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죠. 그래도 아직도 뭐 진행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청담동 술자리 폭로가 나옵니까?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새벽까지 시내 술집에 가서 술을 먹었다. 심지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료들도 이제 저항을 했죠.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고 그러니까 주로 총경들, 즉 경찰대 출신 총경들이 똘똘 뭉쳐서 항명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경찰 총경이 대통령한테 대든 거예요. 경찰이 이제 개긴 거죠. 저는 뭐 아직도 경찰이 비협조적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총경이 632명, 이 사람들이 경찰서장이죠. 그 중에 경찰대 출신이 381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경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뭐 총경될 생각 포기해야 됩니다. 경찰의 별이라고 하는 경무관이 80명 있는데 그 중에 59명이 경찰대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인사를 행정안전부에서 경찰국을 두고 하려고 그래. 그리고 똘똘 뭉쳤어요. 그 중에 대표 경정 하나가 나와가지고 뭐 목청을 높이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파면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경찰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은 제복을 입고요. 그 사람들은 무장한 세력입니다. 무장을 하고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치 전군 사단장들이 모여서 항명한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관료들도 이제 저항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을 우습게 본 건데, 왜 우습게 봤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뭐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저 완전 초짜다, 저 헤맬 게 분명하다, 그리고 뭐 지지율도 낮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개기고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화면상으로 보여지는 대통령의 그 이미지 자체도 솔직히 말해서 뭐 친근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평생 오랫동안 재수, 삼수, 사수 뭐 계속해서 사법고시에 붙고, 그리고 검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무슨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대통령,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어쩌다 대통령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우습게 보고 관료, 언론, 정치인들이 그저 그냥 막 해댄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보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군대 있을 때 흔히 말하던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돌아간다 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권이 이제 출범하고 나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니까 특히 보수층에서는 도대체 이번 정권은 뭐 하고 있느냐, 지난 정권에서 수많은 비리와 불법이 저질러졌는데 그걸 손 놓고 있기만 하냐 라는 의구심 또는 이제 비판이 고조되기 시작할 적에 2022년 7월에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탈북어민 강제 송환 사건하고 관련해서 관련자들, 주로 그 당시 정부의 수뇌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전 정권의 수뇌부의 허리를 딱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벨트를 잡아버린 거죠. 그러면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목덜미를 잡은 건 아니더라도 허리춤을 딱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한 겁니다. 그 과정서 뭐 서훈 실장이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넋두리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김현철 통일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비서실장까지 모두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싸움의 기술에서 얘기한 게 상대방 중에 가장 강한 자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의 급소를 친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민노총을 대상으로 했죠. 그 중에서도 민노총의 급소, 회계 문제. 니들 조합비 받아가지고 어디다 다 썼니? 그거 소명해라. 그 장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조합 법인카드 가지고 뭐 고기도 사 먹고 심지어는 마트에 가서 장도 보기도 하고 뭐 난리를 쳤죠. 야, 그거 소명해라.
예. 여기에는 조합원 대부분이 그냥 환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불법 시위 엄단하겠다. 불법 시위 때문에 특히 건설 현장 같은 데서는 건설 회사들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 문제.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간첩단 사건까지 밝혀내는 거죠. 아주 강한, 가장 강한 상대, 민노총. 그 중에 급소, 회계 문제. 이걸 이제 딱 치고 들어왔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이거는 그 전 정권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 그 다음에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다 지금 꺼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관위, 가장 최근에는 선관위, 이게 이제 사무총장하고 사무차장이 이제 아파트 찬스를 써가지고 그 자녀들을 특채를 하고 승진에도 특혜를 주고, 그래서 둘 다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선관위는 이걸로 무력화됐습니다. 정말 선관위가 그동안 부정선거위원회냐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콧대가 엄청나게 써있는데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방통위, 결국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그 해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드릴 건 지금 다 건드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월에 폐지시켜버린 금융증권범죄합수단. 저는 이거 폐지하는 거 보고 정말 저건 정신병자다. 지금같이 자본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우리나라 경제에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버리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했는데 하여튼 없앴어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근데 그거를 22년 5월에 다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재정범죄합수단도 22년 11월에 설치를 해서 제일 먼저 조사를 시작한 게 태양광 사업입니다. 잘 알다시피 5년 동안 뭐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 엄청나게 벌려놨죠. 그거 뭐 다 끼리끼리 해먹은 거 아닙니까? 정부 지원금을. 지금 이 조사 대상이 376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관련된 공무원까지 합치면은 500명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부활시켰죠. 23년 2월에. 여러분, 마약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군대 내에서도 마약을 하고 강남에서 고등학생한테 아줌마들이 마약 음료수를 권하고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임 정권은 진짜 거의 신경을 안 썼어요. 우리 자녀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있는데도. 근데 이제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이제 부활을 했는데 그 성과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 과정서 정말 전 한심한 게 그래도 지방경찰청장까지 지냈때는 야당 한 국회의원이 야 마약 범죄 5배 늘었는데 무슨 특별수사팀까지 필요하냐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고 정말 참 큰일 났다 대한민국. 자기가 그 경찰청 맡고 있을 적에 그 지역의 범죄율 5배 늘어도 그건 뭐 그거 가지고 그래?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단체 정부 지원금도 조사하겠답니다. 이게 시민단체 정부 지원금이 주로 이제 지자체에서 그 영내의 시민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건데 이게 자기네 세력들, 우호 세력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했죠. 이거 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1년에 1,000억 이상을 박원순 시장이 그냥 자기 재직 당시에 막 뿌려줬어요. 이거 반드시 손봐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다 수사를 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사법부도 이제 시작을 하겠죠. 거기도 문제가 많은 데니까.